이번 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이 항공모함을 수주한다면 어떻게 제작 건조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보려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수, 미중 해양 패권 대결 확전 예고하나 라고 거창하게 뉴스 제목을 따가지고 그 중에 이 보도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세 번째 항공모함의 배가 푸젠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그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진수했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3개 가지고 뭐 미국을 대적할 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국 언론들은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건조만이 아니고 일반 뭐 유주선이라든지 또는 그 컨테이너선 뭐 이런 그 상업선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국도 그 항공모함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2021년도 그 실적을 리뷰해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 힌트 내지는 해야 될 일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Synchronizing Ship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with Manufacturing 해서 이 자료는 TOC ICO라는 조직의 이런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발표하신 분은 컨설턴트로서 스티브 홀컴이라는 분인데 2022년도에 그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를 저는 그 TOC 비전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장현태 상무한테 자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회원 가입이 돼야 자료 다운을 받는데 그게 제가 그런 수준은 안 되니까 좀 뭐 항공모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작게 나가서는 이제 한진중공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만 2021년도에 그 조선사들이 우리는 모두 적자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흑자를 좀 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은 그 조선소의 그 위성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어느 지방에 있는 건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노란 테두리로 표시된 게 이제 그 공정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부두에서 제일 가까운 그 부분이 여기다가 항공모함 사진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아무리 봐도 요 위에가 바다고 요 위에도 바다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크레인이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림자로 봐서. 그러면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인데 아마 이 도크는 요 위에 있는 거를 좀 편의상 요 항공모함의 배를
열로 갖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제 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도커에서 여기 위에 무슨 또 건물들이 있고 뭐 작업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도 그 최종 조립장인데 이제 이 공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신 이분이 뭐 떡대도 뭐 엄청 좋으시네요. 머리가 벗겨져서 그렇지 뭐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 같은데 이분이 이제 컨설턴트 같은데 항공모함 건조 과정을 여기 써 있는 요 화살표대로 이렇게 이 써보면은 이제 철판들이 야적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절단 커팅 뭐 또 이런 거로 해서 절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립 들어가기 전에 대기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형 조립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형 조립 공정이 있는데 이 소형 조립 공정에 있는 물건이 대형 조립 공정 한 군데로도 가고 또 다음 공정에도 가고 세 군데로 흘러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이저 어셈블리에서 또 조립된 것이 일부는 다시 다른 메이저 조립 공정에 가는 그런 복잡한 뭐 말은 대로 뭐 복잡하겠죠. 이 정도면은 일직선의 어떤 생산 조립 공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계를 슈퍼 어셈블러라고 어셈블리즈라고 그렇게 좀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조금 이 선박 항공모함 만드는 공장을 조금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립이 끝나서 물을 채워가지고 진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컨설턴트의 설명으로는 여기 이 소형 조립까지를 흐름 생산이라고 해서 생산 관리 기법으로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어셈블리즈서부터 최종 shipping까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경영도구, TOC의 경영도구 기법으로 개선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생산 쪽에서 나온 얘기 일부를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반장이라든지 책임자의 말은 우리는 정품을 이 조립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품을 정시에 정순서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우리 보고 일을 잘하라고 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나한테 오기 전까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불평불만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한 것이 대부분 많은 공정이 있는데 제공이 쌓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배를 만드는데 딜레이가 되는 지연이 되는 주요 원인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생산 영역까지는 DBR이라고 TOC에서 유명한 드럼 버퍼 로프라는 생산관리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집중 개선 5단계에 넣어가지고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DBR을 돌려서 많이 성사 효과를 냈다. 그래서 그거 효과를 갖다가 금액상으로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어떤 지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향상이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밸류 나누기 이제 액츄얼 코스트 실행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언더 밸류라는 게 이 가치가
음, 돈으로 나타나는 건지 뭘로 나타나는 건지 그거를 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자료는 그런 걸 자세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것도 이제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이 언더밸류라는 게 이제 그 뭘까 이렇게 그 좀 저는 그 생각 중인데 대부분 그 어떤 이 전체 만들어지는 이 금액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계획된 예산까지 가는 거가 언더밸류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 그 목표 계획 목표 나누기 액츄얼 코스트 하면은 성과가 얼마나 좋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원가 세계의 생산성,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외국 자료는 없으니까 국내 현대중공업 그 결산서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스루풋으로 인식하는 실전 분석을 저는 좀 해보고 싶을 뿐이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 자료를 좀 만들어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항공모함을 만들면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고품질을 내는 항공모함을 적기에 진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또 과제로 남는 거겠죠. 그래서 이 흐름 생산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적을 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쪽으로 와서는 이런 이 작업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스케줄링을 짜서 그 다음에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실행을 했다.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좀 변화를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번에서 13번까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발표자이신 이 컨설턴트가 아브라함 골드렛 인스티튜트라 AGI라는 데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질 못하고요.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를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 단계별로 종전 하기 전에 TOC 경영 도구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푸어 상태였는데 이제 노란 색깔부터 또 좋아져 가지고 도입하자마자 바로 이 말하자면 성과들이 나서 엑셀런트하게 다 도달이 됐다. 물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도표를 좀 만드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월별 추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프야드 프로덕션 생산 야드에 200% 인크리지드 스루풋을 했다. 그러니까 스루풋을 뭘로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언더밸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0% 성과를 증가시켰고 스루풋을 그 다음에 50%의 코스트를 다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세스 스토리다. TOC 제약 경영에 이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셀런트하게 성공한 거를 이 컨설턴트들은 이제 회계까지는 안 할 거니까 재무 디비전에서 이 감사 오디트를 해서 단기 순이익의 임팩트 영향을 감사했다. 그 결과
요게 검은 부분입니다만 매우 그 작게 보입니다만은, 원래 목표가 그 꼴이 500만 달러가 영업이익이었는데요. 말하자면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를 해가지고 120만 불을 더 벌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12%라는 이 ROI 타겟이 그 500만 달러였던 것 같은데 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많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결국 어떤 그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을 그걸 발표한 것인데요. 그것도 조그만 배도 아니고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120만 달러를 더 벌었다는 것을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그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조선 3사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거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떻게 이제 우리도 그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분석 내용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실적인데요. 수주산업의 매출액은 당해년도 계약분의 매출이 아니고 장기 계약, 뭐 1년에서 3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겠죠. 그 장기 계약 수주한 거에서 인도 및 진행률에 따른 매출 인식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 2021년도 그 8조 3천억을 한 것은 당해년도에 그 매출을 그 수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인도한 게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그 전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수주 중에서 납기를 완공을 시켜서 그 인도를 한 그 대금 청구가 들어간 그런 거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수주 산업에서는 아직 청구는 안 했어도 진행률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도 계약 자산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이 매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0.1%가 이제 내려갔어요. 뭐 많이 내려가진 않았는데, 문제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2%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이 늘어야 되는데, 이 배를 만들어서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1순위가 스루풋을 올리는 건데 9.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로도 3.7%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이렇게 그 스루풋이 하락을 했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그 토탈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도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이었는데 0.78로 0.2포인트가 하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업손실이 8,817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는데, 이게 또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811억 원이나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가한 금액에서 그 가공 비율만큼의 차이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현대중공업의 수주 현황 데이터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현대중공업 거를 샘플로 모델로 세웠냐 그러면은 데이터가 신뢰가 높다 이거죠. 거의 숨기는 거 없이 그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식회계에 대한 그런 걱정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높은 기업한테 그 방위청이나 그 이 해군 쪽에서는 항공모함을 만약 해군에서 만든다 그런다면은 이런 데다가 발주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바이죠. 대우
이렇게 명쾌한 데이터를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명쾌한 데이터를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21조 8천억이나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1년에 한 8조 3천억 원을 했으니, 요게 이제 신규 계약은 한 2년치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남아있던 건 한 1년 반치 정도 수주 잔액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계약을 해서 올해 기 납품액을 빼면은 수주 잔고가 21조 8천억이 된다. 그래서 이 기 납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래야 돈을 버는데 이게 좀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조선 부분이 있고 해양 플랜트 부분이 있고 뭐 또 기타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감소한 기 납품액이 있는데 요게 매출액하고 조금 이 72억 8천만 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만 해도 신뢰가 높은 거로 저는 지금 인정을 하는 거죠. 너무들 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 납품액이라는 것은 인도분도 있겠지만은 선박을 인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행률에 따른 계약 자산 내 증가액, 그것도 포함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2021년도에는 72억 8천만 원이 차이가 있는데 1분기 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거는 뭐 뭔 차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도 1분기는 이게 일치를 합니다.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기 납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에 오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줄었습니다. 뭐 재고가 준다는 것은 매출이 줄 때 재고도 준다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산이 2114억 원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포괄 제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자산은 수불식으로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재고자산 할 때 이 제공품을 평가하는, 지금 공정 중에 어느 만큼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자산도, 지금 포괄 제공 성격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따진다면 전년도보다 2114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의 증가한 만큼 인식을 했을 거다 이거죠. 8초 3천억에 2천억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왔어요. 포괄, 이거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회전율이 2.69. 뭐 단단히 소점 한 자리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변동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이 회전율 상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르픈율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생산성도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손익계산서의 스르프 퇴계에는 이미 그 원인이 뭘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매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미리 계약이 수주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수주잔고에는 계약 갱신분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선주들이 철강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바로 반영해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아마 이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다반사할 겁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스르픈율이 떨어진 것은 재료비가 크게 상승해서 이 스르픈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영업 손실의 주요 원인이 원재료 가격의 큰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서 이 딜리버리
납기를 빨리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돼야만이 이제 흑자를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OE 생산성은 그것으로부터 낮아진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운영 비용도 증가해 버리니까 이거는 더 낮아져 버린 거죠. 0.2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2022년도에 흑자로 돌아설지 안 설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은 원가 회계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그 예측을 해보면은 계획 예측인 거죠. 계획. 이거는 이제 겉에 나타난 거고요. 매출이 11조 6천억 정도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는 10조 8천억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은 그 재료비가 한 30% 오를 거다. 작년에는 한 뭐 45%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한 30%뿐이 안 오를 것 같다. 철강제 가격이라든지 배에 들어가는 게 철강제하고 페인트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것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위 산업 차원에서는. 그러나 이제 철판 가격이나 이제 페인트 가격들은 이제 일반 상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공개할 수 있겠죠. 이게 생산 재료비가 한 30% 증가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는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또 현대중공업이 그 작년에 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인건비가 무려 45%나 증가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15%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서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해 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포괄 재고 자산인데요. 5%를 줄인다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가 10조 8,782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똑같죠. 근데 이제 전년도 실적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로서 이게 실적을 갖다가 원가 회계 쪽으로 가다 보니까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획할 때는 이제 그런 건 무시하고 이제 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8천억 적자였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최소 한 흑자 전환 수준, 손익분기점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10을 해버리면은 이제 한 800억의 이익이 나는 아주 작은 그 소심한 그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11조나 하는데 800억 분이 그 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은 좀 속된 말로 이제 좀 약간 쪽팔리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납품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유를 좀 해봤는데요. 견적 가격이 그냥 뭐 어떤 단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단히 원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145만 원의 견적을 내야 한 8만 원 돈 이익을 보는데 소소한 소심한 이익을 내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깎여가지고 1150만 원의 계약을 했다. 깎인 게 아니네요. 조금 봐준 거네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28,000원, 실질적으로는 28,000원의 적자가 나는 거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흑자로 내기 위해서 5%의 매출을 더해보자. 이 매출을 더해본다는 것은
물건을 더 빨리 만들어서 선박을 빨리 이 인도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그 잔금에 대한 대금 청구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더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 재료비 여기 인건 요거 매출액 5% 증가에 비례해서 생산 재료비 그다음에 가공비가 3% 2%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 실제 그 총 제조 비용의 비율을 적용해서 그리고 재고는 역시 5% 감소하는 거로 했을 때 매출원가는 1116만 3천원 이래서 1116만 3천원 해서 25만 6천원의 이익을 본다. 이렇게 이제 그 원가 회계로서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증감 5% 한다는 게 중전의 그 납품, 이 납품이라기보다도 선박 완성 속도를 5%만큼 말하자면 성과를 더 낸다. 이게 이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아까 미국에서처럼 전문 컨설턴트가 들어와 가지고 지도한 결과로서 5%가 증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현대중공업의 이 의사를 결정해야 될 문제겠죠. 자, 그러니까 원가 측면에서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스루풋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입장이니까, TOC는 그 스루풋을 제1순위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는 그냥 그 매출 재료비가 아까 그 저기 생산 재료비도 그 30% 오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원재료 연동형으로 계획을 하면은 그거와 비례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하면은 한 10조 8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 상태로도 적자였다면은 똑같이 그냥 30% 증가해 본들 실질적으로는 적자일 거다. 그러면은 그 흑자를 낼 수 있는 매출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그 손익분기점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요. 운영비용은 10%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익이 이제 88,170원. 아니 881억 원이죠. 그리고 스루풋율은 우선은 변동은 없다. 가격을 더 올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목표 그 매출액은 12조 원을 해야만이 그나마 882억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가 회계서처럼 납품을 한다고 봤을 때 계획된 그 금액으로 쭉 하면은 1140만 원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리 떼고 1140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8만 원 돈에 돈이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현대중공업 영업 부문이나 또 생산 쪽에서 또 노력을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그 매우 올랐는데 0.5%만 그 나머지 그 잔금 계약을 해서 그 수주 가격을 0.5%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이 아까 2.7 회전이었는데 증분율로 4%. 그러니까 그 재고 회전을 더 좀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도 출하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거든요. 선박 그 인수 그 진수 속도를 이런 얘기니까 그 4%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마 현장 속에서는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그 1237만 2천 원짜리가 될 것입니다. 매출 재료비 더 좀 빨리 만들었으니까 매출 재료비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증가할 거고, 이것도 이제 비율적으로 여기 있는 비율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판매 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0.5% 수료분열 올리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증분율로 4% 올렸을 때 8만원 이익 나는 것을 44만 2천원 선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계획 대비 400%더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항공모함을 수주했다면은 분명히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더 딜레이가 되고 적자가 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소개한 그 자료대로 생산관리 DBR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어떤 그 전문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서 그 예정된 그 납기를 그 일정을 잘 지켜서 낭비 없이 만들어냈을 때 계획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현대중공업이 먼저 되길 바라고, 현대중공업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 돼야 일자리도 또 생기고 임금도 더 올려줄 수 있고, 그거를 본받아서 대우조선해양도 좀 그렇게 되고 삼성중공업도 좀 그렇게 되고 또 한진중공업이 HJ중공업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이 조선 3사가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한진중공업은 이제 그 중소기업 성격인 거죠. 중소기업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것으로 좀 해보고,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 이 수주만 많이 하면 뭐하냐. 덤핑질 해가지고 결국은 적자 나가지고 인건비 못 올려주고 허구한 날 노조가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이나 하고 뭐 이래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럼 노조가 문제냐 누가 문제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싸움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어떤 기술력이나 납기를 빨리 맞추면서 납기가 빨리 함으로써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선주들이 그래 당신네들은 퀄리티도 좋으니까 중국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발주해 줄게, 이런 그 영업 경쟁력이 생기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